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학 지역 연구의 실제 제4주입니다. 오늘은 주로 연구 설계의 오류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제출했던 과제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수가 두 개일 때 또는 세 개일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연구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하는 실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류, 즉 착오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소개할 착오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어 반복,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역인과관계, 세 번째는 가짜 인과관계, 네 번째는 사례 선택에서의 오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의 독립변인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즉 나의 독립변수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어 반복은 x를 가지고 x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독립변수를 가지고 독립변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나라의 승용차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바로 동어 반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용차가 증가하는 것도 경제 발전의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할수록 승용차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 대중교통 수단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을 발전해서 승용차보다는 사람들이 친환경 자전거를 많이 탄다든지 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경제가 무조건 발전한다고 해서 승용차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승용차를 많이 사겠죠. 그죠? 이것은 결국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민주주의일수록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할 것 같다. 이것도 전형적인 동어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의 한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참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동어 반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할 때 이렇게 동어 반복의 착오를 저지르지는 않는지를 반드시 스스로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인과관계입니다. 이것은 x가 y를 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y가 x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봤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소득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설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 가설이 사실일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가설이 더 좀 설득력 있고 더 가능성이 높을 확률이 많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의 X하고 Y를 뒤집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봤을 때 그 반대가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나의 원인과 결과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X가 진짜 X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진짜 X를 놓쳐버린 경우입니다. 즉, 진짜의 원인을 놓치고 다른 원인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자주 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성격차, 즉, 젠더 격차는 줄어들 것 같다. 라는 가설을 세웠을 때, 얼핏 봐도 생각을 해봐도 전쟁하고 성격차하고 크게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전쟁이라는 변수 말고 다른 변수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성격차는 줄어들 것 같다. 이게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아까처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성격차가 줄어들 것 같은 가설을 바로 가짜 인과관계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합니다. 네 번째는 사례 선택에서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selection bias, 즉 사례 선택에서의 오류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례 선택은 나의 독립 변수의 변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사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일 것 같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이 가설에서 나의 독립 변수는 소득이 높으냐 낮으냐, 즉 소득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독립 변수를 바탕으로 독립 변수의 변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나라가 있어야 되고 소득이 낮은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영국과 미국을 사례로 선택했다면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사례 선택에서의 착오입니다. 즉 하나는 소득이 높은 나라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는 소득이 낮은 나라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소득이 높은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소득이 낮은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X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또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X를, 즉 독립변수를 하나인 것으로만 여태까지 가정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X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X가 두 개이면 내 가설도 두 개가 되거든요. 근데 나의 독립변수 두 개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즉 진짜 원인 되는 것을만 남겨두고 다른 것은 빨리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착오입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고 그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중에 많은 그 학생들이 무역 의존도에 대해서 그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역 의존도란 그 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입니다. 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역 의존도는 어떻게 재냐면 우리의 총 무역량을 국민 총소득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역량이란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역이 얼마나 흑자가 났느냐가 아니고 적자가 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총수출액과 수입액을 합친 것을 국민 총소득으로 생산으로 나누어서 그 국민 총소득 중에서 총수출액과 수입액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70%, 80% 이렇게 될 겁니다. GDP 대비해서 즉 국민 총소득 대비해서 한 70% 정도가 이 무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무역은 무역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역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이 GDP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소득에 비해서, 즉 그 나라의 경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무역의 규모가 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뭐 예를 들면 120%도 될 수 있고 130%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주로 잴 때는 무역 의존도로 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각 성의 소득을 잴 때는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소득을 잴 때는 그 국민 총생산을 1인당으로 나눈 것, 즉 1인당 국민 총생산 또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각 성의 소득도 각 성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재는데 그것을 지역의 국민소득, 지역의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라고 GRDP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1인당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은 인구 규모가 많고 인구가 많고 어떤 성은 인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편차를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산업의 종류를 크게 노동집약적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집약적 산업은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는 기술이나 자본이 없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로 합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란 노동력에 기반을 둔 산업을 말하는데 주로 제조업 같은 것을 말하죠. 섬유라든지 의류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 제조업, 예를 들면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전자제품을 조립한다든지 이런 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이 더 발달하고 소득이 수준이 높아지면 자본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을 할 수가 있다든지 우주 항공 산업을 할 수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을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진술을 할 때 이 정치학에서는 비교의 시각이 항상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역 연구죠. 어떤 나라를 연구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중국은 부유한 나라이다. 어떤 학생이 왜 중국은 가난한가? 혹은 왜 중국은 부유한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칩시다.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유한 나라이다. 이런 진술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전에 얘기한 대로 오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예를 들면 베트남보다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보다는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은 부유한 나라인가?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혹은 왜 중국은 어떤 나라보다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보다는 부유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중국은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자, 분명히 왜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 왜 어떤 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이고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염두에 두었지만 일반화된 것이죠. 그죠? 더 많은 사례들을 넣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학생의 가설은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일수록 그 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가설이죠, 그죠? 이때 독립변수는 정치 체제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류, 즉 타입을 분류를 하는 것,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는 것 자체로 어떤 변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주주의냐 아니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정부패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의 그 지표를 우리가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한 것은 얼마나 정말로 부정부패가 심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너는 너희 나라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라별로 비교해서 측정하기는 매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이 했던 그 잡았던 사례들이 네 개인데 중국, 한국, 네덜란드, 그리고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싱가포르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권위주의인데 부정부패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 연구 설계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권위주의 나라, 지금 여기서 권위주의 나라 두 개와 그 권위주의가 아닌 나라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권위주의인 나라 두 개 중에서 싱가포르를 빼고 다른 나라를 선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를 한국과 비교한다면 또는 싱가포르를 중국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즉, 중국도 권위주의이고 싱가포르도 권위주의인데 중국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하지 않다면 권위주의 말고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요인이 여러분의 독립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권위주의라도 나라가 작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덜 심할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학생이 던진 질문인데요. 왜 중국의 어떤 성들은 다른 성들에 비해서 더 활기찬 문화유산이 있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활기찬 문화유산이 더 있다 이런 것들이 잘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문화유산이 더 있다고 한다면 왜 어떤 성에는 더 문화유산이 더 많고 어떤 성에는 더 적나?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원래부터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있냐 마냐를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왜 예를 들면 왜 어떤 성에는 문화유산이 많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원래 많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왜 중국의 어떤 성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어떤 성에는 적게 오나? 이게 훨씬 더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왜 중국의 어떤 성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나? 이것도 또 되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위의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위의 것은 그냥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광객이 많이 오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밑에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나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서로 다르고요. 만약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연구가 가지는 가치도 되게 다를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외국으로부터 벌어오는 외화를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함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립 변수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그 성이 관광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답을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가설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외국으로부터의 직항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즉 직접 비행기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가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비슷한 가설이긴 하지만 중국에는 4개의 직할시가 있는데요. 4개의 직할시 근처인 경우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네 개의 직할시 근처는 교통이 편리하겠죠. 그죠? 혹은 뭐 음식이 맛있는 곳일수록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에 어딜 가도 다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 가면 예를 들면 사천 요리를 먹기 위해서 꼭 사천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중국 어디에 가도 다 사천 요리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도 다른 예인데요. 왜 중국 정부는 점점 더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라는 문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영어로 쓴 것에 보면 overtime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란 뜻입니다. 요거를 내가 추가했습니다. 원래 이 학생의 질문이 이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간대별 편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중국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라는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 학생이 던진 그 가설은 경제가 성장, 소득이 높아질수록 정부가 환경에 더 신경을 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정부가 환경에 신경을 쓸 것 같다. 그리고 또 국가 이미지를 더 생각할수록 더 환경에 신경을 쓸 것 같다. 뭐 이런 가설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다들 세 개 다 너무 좋은 가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이미지가 저는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선택을 할 때는 어, 시간대별 변이를 볼 때는 시간대별 기간이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사례 선택은 여러분들의 독립변수의 변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시간대가 4개가 있다고 하면 이 4개가 여러분들의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시간대별 중 시간대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립변수의 값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독립변수의 값이 국가 이미지에 대한 정부의 고려라면 그 정부의 고려가 점점 증가해야 됩니다. 그것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990년대에는 국가 이미지에 대한 정부의 고려가 50점밖에 안 되는데 2000년대에는 60점, 2010년대에는 80점, 2020년대에는 89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가 이미지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숫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라든지 정부가 발표했던 연설문이라든지 대통령 국가주석의 연설문 같은 것을 매년 나온 것을 다 비교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즉 국가주석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질적으로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점수로 계량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종속 변수는 그 정부가 환경에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죠, 그죠? 이때 종속 변수는 한번 정도를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별로 노력 안 한다, small, 조금 노력한다, medium, 많이 노력한다, high, 그 세 개로 나눠본다면,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1990년대에는 하, 2000년대에도 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중, 2020년대에는 상 이렇게 변했죠. 그죠? 자,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x, 즉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즉 종속변수의 값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가설이 좀 검증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학생의 예인데요. 왜 중국의 어떤 성은 대기질이 좋고 어떤 성은 나쁜가? 여기서 말하는 대기질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의 정도,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왜 중국의 어떤 성은 공기가 깨끗하고 어떤 성은 공기가 나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학생은 두 개의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청정 에너지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성일수록 대기질이 좋을 것 같다. 즉, 그 성 정부가 청정 에너지 개발, 깨끗한 에너지 개발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 엄격할수록 그런 성은 대기질이 더 좋을 것 같다. 즉, 그 배출가스의 기준에 대한 기준이 엄격할수록 즉 환경 관리의 기준이 엄격한 성일수록
공기가 더 깨끗할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두 개를 세운 경우에는 당연히 독립변수도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 1은 청정에너지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고요. 두 번째 독립변수 2는 그 오염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공기의 질,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냐의 정도입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 1은 그 투자 액수가 얼마인지로 측정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얼마나 엄격하냐, 즉 그 환경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냐도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대기질, 즉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도 데이터를 보고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례가 두 개인 경우에는, 즉 사례가 두 개인 경우가 아니라 가설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설 두 개, 즉 독립변수 두 개를 각각 위쪽과 옆쪽에다가 씁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 규제가 얼마나 엄격하냐 혹은 덜 엄격하냐를 이렇게 칸으로 나눴고요. 이 위쪽을 보시면 청정 에너지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가지고 칸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는 최소한 4개가 필요합니다. 광동성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성입니다. 즉, 규제도 엄격하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대기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 종속 변수 값을 여기다가 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강성을 보면 규제는 엄격한데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질이 덜 좋겠죠, 그죠? 산동성은 어떨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많은데 규제가 덜 엄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기질이 덜 좋겠죠. 요령성은 어떨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적고 규제도 덜 엄격합니다. 여기는 대기질이 아주 나쁘겠죠, 그죠? 이렇게 요 두 가지 조건을 다 x1과 x2의 값이 다 높은 경우에만 그 종속 변수의 값이 높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그 도표에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독립 변수가 만약 3개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하나 놓고요. 두 번째, 규제가 엄격하냐 덜 엄격하냐를 요 왼편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느냐, 개방되어 있느냐, 덜 개방되어 있느냐, 많이 개방되어 있느냐, 덜 개방되어 있느냐를 이렇게 칸에다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 변수가 3개일 경우에는 사례가 최소한 8개가 필요합니다. A라는 성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많고, 경제도 개방되어 있고, 규제도 엄격합니다. 이런 경우에 A성의 대기질은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자, B는 어떨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많고, 규제도 엄격한데, 경제가 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의 정도는 70점밖에 안 됩니다. C의 성은 어떨까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적습니다. 경제는 개방되어 있고 규제도 엄격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70점입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적고 경제도 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엄격하지만 이런 경우에 60점입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많고 경제도 개방되어 있는데 규제가 덜 엄격해서 70점입니다. 이렇게 8개의 사례를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 즉, 그 변수가 3개일 때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질적인 연구보다는 양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양적인 연구에서는 요 각각의 독립변수 3개들이 종속 변수에 얼마나 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 우리가 볼 수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와 사례의 수의 관계를 설명해 본다면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나면
사례의 수도 당연히 늘어나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독립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사례가. 독립변수가 두 개이면 최소한 사례는 네 개가 있어야 되고, 독립변수가 세 개일 경우 최소한 사례는 8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라는 것도 설명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례의 수가 늘어날수록 독립변수의 수도 독립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례의 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독립변수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